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밤은 좀 혼란스럽네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죽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아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어떤 기분이죠? 내가 물었다. 나는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서른아홉 계단. 첩보 스릴러 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버컨의 39계단은 주인공 리처드 해니가 얽히게 되는 국제적인 음모와 모험을 다루고 있어요. 소설은 해니의 아파트에 스커더라는 미국인이 찾아오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는 해니에게 자신이 유럽의 정치적 비밀을 알고 있고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이에 런던에서 지루한 삶을 살던 해니는 흔쾌히 또는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빠른 사건 전개와 재치 있는 주인공의 역할은 독자를 소설 속으로 쓱 스며들게 하는데요.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이 소설을 각색해 영화화한 작품은 영국 100대 영화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요. 와, 얼마나 스릴 있는 첩보물인지 감이 오시죠? 이 소설은 중편으로 3, 4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셔도 매회 청취하시면서 새로운 스릴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39계단의 첫 번째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장) 죽은 남자. 5월 어느 날 오후 3시경 나는 삶의 염증을 느끼고 도시로 돌아왔다. 나는 고국에 온 지 3개월이 되었고 이미 질려버렸다. 1년 전 누군가 내게 그런 기분이 들 거라고 말했더라면 비웃었을 텐데.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다. 날씨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평범한 영국인들의 대화는 나를 피곤하게 했다.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없었고 런던의 오락거리는 햇볕에 방치된 탄산수처럼 밋밋하게 느껴졌다. 리처드 해니, 너는 잘못된 도랑에 빠진 거야. 친구, 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라고 나에게 중얼거렸다. 짐바브웨이의 블라와요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세운 계획들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큰 돈은 아니지만 꽤 충분한 재산을 모았고 여러 가지 즐길 계획을 세웠다. 내가 6살 때 아버지를 따라 스코틀랜드를 떠난 이후 영국은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곳이었고 나는 남은 생을 고국에서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실망스러웠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런던을 구경하는 것도 질렸고 한 달도 안 되어 레스토랑과 극장, 경마 모임에 실증이 났다. 함께 돌아다닐 친구도 없으니 아마도 그것이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초대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남아공에 관한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자기들 일에 몰두했다. 많은 제국주의자 부인들이 나를 뉴질랜드의 교사나 밴쿠버의 언론인들과 만나게 하려고 차 모임에 부르기도 했는데 그건 정말 최악이었다. 37살의 나는 건강하고 즐길 만큼의 돈도 있었지만 종일 하품만 하며 보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지루한 사람이었기에 모든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남아프리카의 초원, 짐바브웨이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나는 그날 오후 정신을 집중할 무언가를 찾기 위해 주식 중개인들과 투자 문제를 논의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클럽에 들렀다. 그곳은 식민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찾는 허름한 술집이었다. 나는 술 한 잔을 마시고 저녁 신문을 읽었다. 신문마다 서아시아에서 벌어진 정세 기사로 가득했고 그리스 총리 카롤리데스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꽤 마음에 들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는 큰 인물인 것 같았고 대부분의 사람과 달리 정직한 것 같았다. 베를린과 빈에서는 그를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영국은 그를 지지했다. 한 신문은 그가 유럽을 대재앙으로부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알바니아는 하품이 나올 정도로 지루하지 않을 곳이란 생각이 들었으니까. 6시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카페 로얄에서 저녁을 먹고 뮤지컬에 갔다. 우스꽝스러운 여자들과 원숭이 얼굴을 한 남자들이 나오는 형편없는 공연이라 오래 머물지 않았다. 포틀랜드 플레이스 근처에 빌린 아파트로 돌아가는 밤하늘은 맑고 깨끗했다.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갔고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가게 점원들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경찰들은 각자 자기 삶에서 흥미를 느끼며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하품하는 거지에게 반크라운을 주었는데 그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동정심이 들었다. 옥스퍼드 교차로에서 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맹세했다. 고국에서 딱 하루만 더 버티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케이프로 가는 배를 탈 것이라고. 내 아파트는 랭앤 플레스 뒤편에 있는 새 건물 2층이었다. 입구에는 공용 계단과 층군, 엘리베이터 관리인이 있었지만 식당 같은 것은 없었고 각 아파트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나는 집에 하인이 있는 것을 싫어해서 낮에만 와서 일해주는 사람을 두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전에 도착해 7시에 퇴근하곤 했는데 내가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쇠에 문을 꽂으려는데 내 옆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등장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마른 체형에 짧은 갈색 수염과 작고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와 계단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꼭대기층에 사는 남자였다.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말했다.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있었고 그의 손은 내 팔을 더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문턱을 넘자마자 그는 내가 담배를 피우고 편지를 쓰는 뒷방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왔다. 문 잠갔나요? 그가 초조하게 물으며 자기가 직접 체인을 걸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겸손하게 말했다. 정말 무례한 일이지만 선생님이라면 이해해 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일이 꼬일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생각났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들어보죠. 내가 말했다. 이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는 이 신경질적인 작은 남자의 행동이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의 옆 테이블에는 술병이 놓인 쟁반이 있었고 그는 거기서 진한 위스키와 소다를 따라 마셨다. 그는 단 3모금만에 다 마시고 잔을 깨트렸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밤은 좀 혼란스럽네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죽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아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어떤 기분이죠? 내가 물었다. 나는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긴장된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아직 미치진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을 지켜봤는데 선생님은 침착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대담한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듯 보였고 이어서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에게 질문해야 했다. 하지만 요점은 다음과 같다. 켄터키 출신 미국인인 그는 꽤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시카고 신문사에서 전쟁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글을 쓰기도 했고 남동부 유럽에서 1, 2년 정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언어에 능통했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 같았으며 내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꽤 많은 이름을 친숙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처음에는 정치에 흥미를 느껴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예리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사물의 본질이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같았다. 그런데 이번엔 예상보다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거나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내게 말한 내용을 최대한 잘 전달하려고 한다. 모든 정부와 군대 뒤에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설계한 거대한 지하 조직이 존재한다. 그는 우연히 그 조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조직을 깊게 탐색하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혁명을 일으키는 교육받은 무정부주의자들이지만 그들 옆에는 돈을 노리는 금융업자들도 있었다. 영리한 사람은 하락하는 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두 집단은 유럽을 혼란에 빠뜨려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발칸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과 한 국가가 갑자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과정, 동맹이 맺어지고 깨진 이유, 특정 인물이 사라진 것과 전쟁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 예상 밖이어서 당황스러웠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모든 음모의 목적은 러시아와 독일을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렇게 되면 무정부주의자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들은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전쟁의 잔해를 끌어모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에는 양심도 조국도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배후에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은 러시아를 지옥보다 더 싫어한다고 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가 외쳤다. 300년 동안 그들은 박해받아왔고 이것이 대학살의 복수입니다. 유대인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들을 찾으려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큰 사업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지역의 귀족을 만나야 합니다. 아마도 영어를 구사하는 우아한 젊은이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큰 사업을 하려면 귀족의 뒤에 있는 돼지 같은 태도의 베스트팔렌 출신의 남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엄청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진짜 거물을 만나야 한다면 19은 흰 얼굴에 방울뱀 같은 눈을 가진 휠체어에 앉아있는 유대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가 바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는 강간당한 이모와 불가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채찍질을 당한 그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러시아 황제에게 칼을 갈고 있어요. 나는 그가 말하는 유대인과 무정부주의자들이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지 않냐고 물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그가 대답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는 승리했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것, 즉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오래된 싸움의 본능을 건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면 누구나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되고 살아남으면 충성심이 더욱 커지죠. 순진한 군인들은 전쟁 속에서 가치 있는 신념을 발견하게 되었고 때문에 베를린과 빈에서 세운 멋진 계획은 엎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죠. 그들은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었고 제가 한 달 동안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카드를 꺼내 승리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서요. 모르스 야누아 비타에. 그가 미소 지었다. 이 문장은 내가 아는 유일한 라틴어로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신문을 읽었다면 콘스탄틴 카롤리데스라는 이름을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날 오후에 그의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가 모든 계획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그는 이 계획에서 가장 뛰어난 브레인이자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 12달 동안 표적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제가 알아낸 정보는 그를 어떻게 암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정보죠. 그래서 저는 죽은 척해야 했던 겁니다. 그는 술을 한 잔 더 마셨고 나는 그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불쌍한 남자에게 흥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는 그를 제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할머니 가죽이라도 벗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에피루스 경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6월 15일 그가 런던으로 올 겁니다. 영국 외무부가 국제적인 다가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중 가장 큰 행사가 그 날짜에 예정되어 있어요. 카롤리데스는 주요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고 그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는 다시는 국민 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럼 간단하네요. 그에게 경고하고 런던에 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 되죠. 그들 계획에 놀아나라고요?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리스 정부의 암살 계획을 알리면 그는 오지 않을 거예요. 6월 15일에 얼마나 큰 판돈에 걸려 있는지 모르니까요. 영국 정부에 알리는 건요? 그들은 손님이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귀뜸만 해주면 예방 조치를 할 겁니다. 소용없어요. 사복 경찰들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경찰을 2배로 눌려도 콘스탄틴은 죽음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 지하 조직은 유럽이 주목하는 큰 행사에서 그를 제거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는 오스트리아인에게 살해당할 것이고 빈과 베를린의 거물급 인물들이 공모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겁니다. 물론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당연히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저는 허풍을 떠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끔찍한 계획을 알고 있고 보르자 가문 이후 가장 완벽한 범죄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6월 15일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런던에 살아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P. 스커더, 접니다. 나는 그 작은 친구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그의 턱은 쥐덫처럼 굳게 닫혔고 그의 날카로운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다. 만약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면 그의 연기는 아카데미 주연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알아냈어요? 내가 물었다. 처음 눈치챈 것은 티롤의 아온제이에 있는 한 여관이었어요. 이후 부다의 갈리시아 구역에 있는 모피 가게와 빈의 외국인 클럽, 라이프치히의 라크니츠 거리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단서를 모았죠. 그리고 열흘 전 파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긴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요. 일단 제 마음에 확신이 들자 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주 이상한 복잡한 경로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파리를 떠날 때는 멋을 부린 젊은 프랑스계 미국인이었고 함부르크에서 배를 탈 때는 유대인 다이아몬드 상인으로 위장했죠. 노르웨이에서는 시인 입센 작가를 연구하기 위해 강연 자료를 수집하는 영국 학생이었지만 베르겐을 떠날 때는
스키 영화를 찍는 영화인이었어요. 그리고 리스에서 이곳으로 올 때는 런던 신문사에 제안할 종이 원료 제안서를 가지고 왔죠. 어제까지는 제 흔적을 잘 감췄다고 생각했고 꽤 행복했어요. 그런데 기억을 떠올리자 불안한지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더 들이켰다. 저는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어두워지면 한두 시간 정도 외출하곤 했죠. 그런데 이 건물 밖 거리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창문으로 잠시 그를 지켜봤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죠. 그는 건물 관리인에게 말을 걸더군요. 그리고 어젯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명함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명함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그의 눈빛과 얼굴에 드러난 공포로 이 남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목소리 높여 물었다. 저는 절인 청어처럼 캔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고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죽어야 했어요. 나를 추격하는 자들이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잠잠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제 하인에게 몸이 매우 안 좋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꾸몄어요. 그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시체를 구했습니다. 런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시체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저는 사륜마차 트렁크에 시체를 싣고 왔고 제 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수사를 위해 증거를 만들어야 해서 저는 잠자리에 누워 하인에게 수면제를 섞어달라고 부탁한 다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저는 의사를 거부하며 욕설을 퍼붓어요. 혼자 남게 되자 저는 그 시체를 저처럼 꾸몄습니다. 시체는 저와 비슷한 체격이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은 것 같아 주변에 술병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턱이 약간 저와 닮지 않은 것 같아서 리볼버로 날려버렸어요. 내일 누군가가 총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았지만 제 층에는 이웃이 없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제 잠옷을 입힌 시체를 침대에 눕혀놓고 리볼버를 침대포 위에 올려두고는 침대 주변을 마구 어지럽혔어요. 그런 다음 비상사태에 대비해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흔적을 남길까봐 면도도 못했지만 밖에 나갈 것도 아니니 상관없었죠. 종일 선생님을 생각했고 당신에게 호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선생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계단을 내려왔어요. 이제 저만큼이나 이 일을 잘 아시겠죠? 그는 올빼미처럼 눈을 부릅뜨고 앉아서 긴장감에 떨며 눈을 깜빡였다. 이쯤 되니 그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의 이야기는 황당했지만 나는 그동안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사실로 밝혀진 믿기 힘든 많은 경험을 했고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왔다. 만약 그가 내 아파트에 들어와서 내 목을 그으려고 했다면 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열쇠를 주면 시체를 살펴보죠. 내가 말했다. 조심스럽지만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줄 알았지만 열쇠는 없어요. 열쇠를 화장대 위에 놓고 왔거든요. 의심을 살 만한 단서를 남길 수 없어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쫓는 사람들은 꽤 눈치 빠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은 저를 믿어주세요. 시체는 내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당신을 믿죠. 이 방에 당신을 가두고 열쇠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아, 한마디만 더 하죠, 스커더 씨.
나는 당신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총을 잘 다룬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물론이죠. 그가 기운차게 일어나며 말했다. 저는 선생님의 이름을 모릅니다만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면도기를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침실로 데려가 편안하게 있도록 했다. 30분이 지나자 그 남자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오직 그의 날카롭고 굶주린 듯한 눈빛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깨끗이 면도했고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탔으며 눈썹도 다듬었다. 게다가 그는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행동했고 인도에서 오랜 시간을 복무한 영국 장교와 매우 흡사했다. 그는 외안경을 끼고 있었고 말투에서는 외국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스커더 씨?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스커더 씨가 아닙니다. 그가 정정했다. 휴가 중인 제7 구르카 소속 테오필러스 딕비 대위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흡연실에 침대를 만들어주고 지난 한 달 동안보다 더 기분 좋게 내 침실로 돌아왔다. 신이 잊은 이 대도시에도 가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다음 날 아침, 집사 패덕이 흡연실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깨어났다. 패덕은 셀라크 위에서 내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친구였고 내가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를 집사로 고용했다. 그는 하마만큼이나 말재주가 없었고 집사로서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충성심만큼은 믿을 수 있었다. 그만 좀 해, 패덕. 내가 말했다. 내 친구인 대위, 대위.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위가 자고 있어. 아침 식사는 2인분을 준비하고 다 되면 날 부르라고. 나는 패덕에게 내 친구가 과로로 인해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으니 절대적인 휴식과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도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인도 대사관과 총리실에서 연락이 빗발칠 테고 잠시 쉬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말해 주었다. 스커더는 아침 식사 때 정말 멋지게 연기했다. 그는 영국 장교처럼 외안경을 쓰고 패덕을 바라보며 보어 전쟁에 관해 물었고 나에게는 상상 속 인물의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았다. 패덕은 나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스커더에게는 매우 공손하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다. 나는 그에게 시가 상자를 남겨두고 점심때까지 시내에 나가 있었다.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 관리인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 아침 여기서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15호실에 있던 신사가 총으로 목숨을 끊었어요. 방금 그를 영안실로 옮겼죠. 경찰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15호실로 올라가 보니 2명의 경찰과 1명의 경감이 조사하고 있었다. 나는 몇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했고 그들은 나를 쫓아냈다. 그 후 스커더의 하인을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다만 장례식 조문객 같은 얼굴로 징징거리길래 반크라운을 주니 꽤 위로되는 듯 보였다. 다음 날 나는 검시관의 조사에 참석했다. 어떤 출판사 직원이 증언하기를 고인이 종이 원료 제안서를 가져왔으며 그는 미국 기업의 대리인이었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고 몇 가지 유품은 미국 영사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나는 이 사건을 스커더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는 매우 흥미로워했다. 그는 자신의 부고를 읽은 것은 흥미로운 일이며
검시관 조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내 뒷방에 머문 첫 이틀 동안은 평화로웠다. 그는 책을 읽고 담배를 피우며 노트에 많은 메모를 했고 매일 밤 우린 체스를 두었는데 나는 그에게 완패했다. 그동안 그는 꽤 힘든 시간을 보냈고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그가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6월 15일까지 날짜 목록을 작성하고 빨간 연필로 하나씩 지워가며 그 옆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메모를 남겼다. 나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곤 했는데 숙고 이후에는 매우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는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패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묻고는 했다. 한두 번은 매우 짜증을 내고 사과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를 괴롭힌 것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그가 계획한 일의 성공 여부였다. 그 작은 남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시종일관 강직했다. 어느 날 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해니 씨, 이 일에 대해 좀 더 깊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난 후라도 누군가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는 막연히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집중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의 정치보다는 그의 모험에 더 관심이 많았으니까. 카롤리데스와 그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의 일에 관여할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들려준 많은 이야기 중 대부분이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기억한다. 카롤리데스의 위험은 그가 런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최고위층에서 암살 계획이 나올 것이라 말했다. 그는 줄리아 체첸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녀는 카롤리데스를 그의 경호원들로부터 유인해내는 미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블랙스톤이라는 조직과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한 남자에 대해서는 덜덜 떨며 자세히 묘사했다. 그 사람은 노인이지만 목소리는 젊고 활기차며 매의 눈처럼 매우 예리하고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극도로 걱정했지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죽음이란 피곤함에 지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건초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여름날 깨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푸른 잔디가 인상적인 제 고향에서는 그런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했죠. 요단강 저편에서 깨어날 때도 그분께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날 그는 훨씬 더 활기찼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톤월 잭슨의 생애를 읽으며 보냈다. 나는 사업상 만나기로 한 광산 기술자와 저녁 식사하러 나갔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체스 게임을 하기 위해 밤 10시 반쯤 돌아왔다. 나는 시가를 입에 물고 흡연실 문을 열었던 것을 기억한다. 불이 꺼져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스커더가 벌써 잠자리에 들었나 궁금했다. 스위치를 켰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멀리 구석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시가를 떨어뜨렸고 식은땀이 흘렀다. 내 손님은 등을 대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의 심장을 관통한 긴 칼이 바닥에 꽂혀 있었다. 2장 우유 배달부 여행을 떠나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메스꺼움을 느꼈다. 5분 정도 지속되더니 이후 공포감이 몰려왔다. 바닥에 누워있는 불쌍하고 창백한 얼굴은 쳐다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나는 테이블볼을 가져와 시신 위에 덮었다.
그런 다음 비틀거리며 찬장으로 가 브랜디를 찾아 몇 모금 삼켰다. 전에도 끔찍하게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고 사실 마타벨레 전쟁에서 나는 몇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지만 이 잔인한 사건은 달랐다. 그래도 나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노력했다.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아무 흔적도 없었다. 나는 모든 창문을 닫고 잠근 후 문에 체인을 걸었다. 그때쯤 내 정신이 돌아와 다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다. 왜냐하면 살인자가 돌아오지 않는 한 나는 아침 6시까지 생각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공경에 빠진 것은 분명했다. 스쿼더의 이야기가 진실인지에 대한 작은 의심조차도 이제는 사라졌다. 그 증거는 테이블보 아래 누워있다. 그가 암살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냈고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최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흘 동안 내 방에 있었고 그의 적들은 그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거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 차례는 내가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차례인 것은 분명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거나 일단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 패덕이 시신을 발견하고 아침에 경찰을 부르게 한다면 어떨까? 스쿼더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나는 패덕에게 그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니 상황이 매우 의심스러워 보일 것이다. 만약 그가 내게 말한 모든 진실을 경찰에 털어놓는다면 그들은 나를 비웃겠지? 내가 살인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은 99%고 교수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영국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내 성품을 증명해줄 친구도 없었다. 아마도 그것이 그 비밀스러운 적들이 노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을 만큼 영리했고 내 가슴에 칼을 꽂는 것만큼이나 6월 15일 이후까지 나를 영국 감옥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내가 털어놓는 모든 이야기를 경찰이 기적적으로 믿는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이었다. 카롤리데스가 집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다. 어찌됐든 스쿼더의 죽은 얼굴을 본 순간 나는 그의 계획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그는 떠났지만 나를 믿어주었기에 그의 일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감하지는 않지만 선한 사람이 당하는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그 긴 칼이 스쿼더의 끝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을 하는데 1~2시간이 걸렸고 그때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어떻게든 나는 사라져야 한다. 6월 둘째 주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 후 어떻게든 정부 사람들과 접촉해 스쿼더가 나에게 한 말을 전해야 한다. 그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가 말한 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른 위험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결국 내 믿음을 믿지 않을 위험이 더 크다.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내 이야기를 정부가 믿어줄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야 했다. 우선 내 첫 번째 임무는 앞으로 3주 동안 버티는 것이었다. 지금은 5월 24일이니 정부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20일 동안 숨어 있어야 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으로 생각했다. 스쿼더의 적들은 나를 찾아 제거하려 할 것이고 경찰은 스쿼더의 살인 혐의로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태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반가웠다. 시신과 함께 앉아 운명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는 짓눌린 벌레와 다름없었지만 내 목숨과 안전이 내 지혜에 달려있다면 나는 기꺼이 기운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스쿼더가 다른 단서를 더 가지고 있었는지였다. 나는 테이블볼을 걷어내고 그의 주머니를 뒤졌는데 이제는 시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그 얼굴은 한순간에 쓰러진 사람치고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안쪽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조끼에는 몇 개의 동전과 시가 파이프가 들어있었다. 바지에는 작은 펜나이프와 약간의 은화가 있었고 재킷 옆주머니에는 오래된 악어 가죽 담배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그가 메모를 적던 검은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살인자가 가져갔을 것이다. 포기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책상 서랍 몇 개가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스쿼더가 결코 이런 상태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깔끔한 사람이었으니까. 누군가 무엇을 찾고 있던 게 분명했다. 아마도 수첩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곳이 샅샅이 뒤져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 서랍, 찬장, 상자, 심지어 내 옷장에 있는 옷주머니와 식당의 찬장까지도 뒤진 흔적이 있었다. 적들이 수첩을 찾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스쿼더의 시신에서 찾지는 못한 것 같다. 나는 지도책을 꺼내 영국 제도의 큰 지도를 보았다. 내 생각은 어떤 황량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곳이라면 나의 야생지역 지식이 유용할 것 같았다. 도시에서는 덫에 걸린 쥐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 나는 스코틀랜드가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스코틀랜드인이고 평범한 스코틀랜드인 사이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독일인 관광객이 되려는 생각도 있었다. 아버지가 독일인과 함께 일했었고 나는 독일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독일령 다마랜드에서 3년 동안 구리채굴에 종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인이 되는 것이 눈에 덜 띄고 경찰이 내 과거에 대해 알고 있을 만한 것과 관련이 가장 적을 것이라 계산했다. 나는 갤러웨이로 가기로 정했다. 그곳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야생 지역이었고 지도를 보니 인구가 많지 않을 것 같았다. 기차 안내표를 찾아보니 세인트 판크라스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있어 오후 늦게 갤러웨이 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건 그렇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세인트 판크라스로 어떻게 갈 것인가였다. 나는 스쿼더의 적들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으니까.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곧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잠자리에 들었고 2시간 동안 불안한 잠을 잤다. 나는 4시에 일어나 침실 창문을 열었다. 화창한 여름 아침에 희미한 햇살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나는 큰 감정의 변화를 느꼈고 신에게 잊힌 바보처럼 느껴졌다. 마음 같아서는 영국 경찰이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전날 밤의 결정을 반박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씁쓸한 마음으로 계획했던 일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히 겁에 질린 것은 아니었지만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나는 평소 즐겨 입던 트위드 정장과 튼튼한 징이 박힌 부츠 한 켤레, 그리고 칼라가 달린 프란넬 셔츠를 챙겼다. 주머니에는 여분의 셔츠, 천모자, 손수건 몇 개, 칫솔을 넣었다. 이틀 전 스쿼더가 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에서 꽤 많은 금화를 인출했는데 그중 50파운드를 짐바브웨이에서 가져온 벨트에 넣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였다. 그런 다음 목욕하고 길고 축 늘어진 콧수염을 짧고 까칠한 수염으로 잘랐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패덕은 늘 7시 30분에 정확히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하지만 경험에 따르면 매일 아침 6시 20분쯤 우유 배달원이 큰 소리를 내며 우유통을 들고 들어와서 집 문 앞에 우유를 두고 갔다. 가끔 아침 일찍 말을 타러 나갈 때 그 우유 배달원을 본 적이 있었다. 나와 키가 비슷한 젊은 남자로 덥수룩한 콧수염을 기르고 흰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운을 걸었다. 어두운 흡연실로 들어갔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천장에서 꺼낸 위스키와 소다, 그리고 비스킷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그쯤 6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 파이프를 넣고 벽난로 옆 탁자 위에 있는 담배 상자에서 담배를 채웠다. 담배를 만지작거리다가 손가락에 딱딱한 것이 닿아서 꺼내보니 스커더의 작은 검은 수첩이었다. 좋은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시신 위에 덮인 천을 걷어냈는데 죽은 그의 얼굴이 평화롭고 위험 있어 보여 놀랐다. 잘 가요, 친구. 내가 말했다.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어디에 있든 나를 응원해줘요. 나는 복도에서 우유 배달원을 기다렸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숨이 막혔다. 6시 30분이 지나고 6시 40분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 바보가 하필 오늘 같은 날 늦는 것이다. 45분이 지나 46분이 되었을 때 밖에서 우유통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 남자가 여러 개의 우유통 중 내 것을 골라내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약간 놀란 것 같았다. 잠깐 들어오게. 할 말이 있어. 내가 말하며 그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내 생각에 당신은 게임을 좋아할 것 같은데 당신에게 부탁이 있네. 10분만 모자와 작업복을 빌려주게. 그럼 여기 1파운드를 주지. 그는 그 말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활짝 웃었다. 무슨 게임인가요? 그가 물었다. 내기라네. 내가 말했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내기에서 이기려면 다음 10분 동안 우유 배달원이 되어야 하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면 돼. 배달이 조금 늦겠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거야. 대신 자넨 그 말을 갖게 된다고. 좋아요.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전 내기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옷을 받으세요. 나는 그의 납작한 파란색 모자와 흰색 상의를 입고 우유통을 들고 문을 쾅 닫으며 휘파람을 불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에 있는 관리인이 내게 입을 다물라고 했는데 그 말은 내 변장이 꽤 그럴듯하다는 뜻인 것 같았다. 처음에는 거리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러다 100m 정도 아래에 경찰 한 명과 반대편에서 어슬렁거리는 불황자를 발견했다.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어 맞은편 집을 올려다보니 2층 창문에 얼굴이 보였다. 그 앞을 불황자가 지나가면서 위를 쳐다보았고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나는 휘파람을 불면서 우유 배달원의 경쾌한 걸음을 흉내내며 길을 건넜다. 그러고는 첫 번째 도로를 따라 왼쪽으로 꺾고 공터를 지나갔다. 작은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울타리 안에 우유통을 떨어뜨리고 모자와 작업복도 그 뒤에 던졌다. 첫 모자를 꺼내 쓰고 있을 때 우체부가 모퉁이를 돌아와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아침 인사를 했고 그는 의심 없이 대답했다. 그 순간 근처 교회 시계가 7시를 알리는 종을 울렸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유스턴가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유스턴역의 시계는 7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인트 판크라스역에 도착했지만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짐꾼이 승차장으로 안내했고 내가 들어섰을 때 기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2명의 역 직원이 길을 막았지만 나는 그들을 피해 객차에 올라탔다. 3분 후 기차가 북쪽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화가 난 차장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갑자기 떠오른 뉴타운 스튜어트행을 얘기했고 그는 표를 끊어주었다. 그러고는 내가 앉아있던 1등석 칸에서 데리고 나와 선원한 사람과 아이와 함께 있는 건장한 여성이 있는 3등석 흡연 칸으로 안내했다. 차장은 투덜거리며 떠났고 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기차를 타는 것은 고된 일이라며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이미 나는 역할극을 시작한 것이다. 저 차장은 무례해요. 여자가 씁쓸하게 말했다. 차장은 아이가 표를 끊지 않았다고 불평했는데 이 아이는 8월 12일이 되어야 겨우 4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침을 뱉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선원은 시무룩하게 동의했고 나는 권위에 대항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새삼 일주일 전만 해도 세상이 지루하다고 여겼던 기억이 떠올랐다. 3장. 작가가 되고 싶은 여관 주인. 그날 북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나는 무척 비장했다. 5월의 날씨는 좋았고 산사나무 꽃이 모든 울타리에 피어 있었다. 자유인이었을 때 이 좋은 풍경을 누리지 못하고 왜 런던에 머물렀는지 스스로 자책했다. 나는 식당 칸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리즈에서 점심 바구니를 사서 통통한 여자와 나눠 먹었다. 그리고 아침 신문도 구매해서 읽었는데 더비 경마 출전자와 크리켓 시즌 시작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발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으며 영국 함대가 킬로 향하고 있다는 몇몇 기사가 실려 있었다. 신문을 다 읽은 후 나는 스커더의 작은 검은 수첩을 꺼내서 읽어보았다. 주로 수치가 적힌 메모로 가득했지만 가끔 이름이 적혀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호프가르, 루네빌, 아보카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특히 파비아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이제 나는 스커더가 이유 없이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 모든 것에 암호가 있다고 확신했다. 암호는 항상 나를 흥미롭게 하는 주제였는데 보어 전쟁 동안 델라고아만에서 정보 장교로 근무할 때 암호 해독을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 나는 체스나 퍼즐 게임에 자부심이 있어 암호를 찾아내는데 꽤 능숙하다고 자부한다. 이 암호는 숫자형이고 알파벳 글자와 연결되는 암호 방식이었다. 하지만 꽤 영리한 사람이라면 한두 시간 안에 암호를 찾을 수 있을 수준이었는데 스커더가 그렇게 쉽게 암호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글자의 순서를 제공하는 키워드를 찾아보려고 몇 시간 동안 시도해봤지만 어떤 단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덤프리스역이어서 서둘러 갤러웨이로 가는 기차로 갈아탔다. 승차장에 의심스러운 외모의 남자가 있었지만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자동 판매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왜 그 남자가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햇볕에 탄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3등석 객차에 올라타는 전형적인 시골 농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3등석에서 6명의 승객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매주 열리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인지 온통 물건값 얘기였다. 듣다 보니 케언과 듀크라는 지역에서 키운 양을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일행의 서넛은 점심을 푸짐하게 먹었고 위스키 냄새가 강하게 났지만 그들은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기차는 작은 숲이 우거진 골짜기와 넓고 광활한 황무지로 천천히 이동했는데 반짝이는 호수와 북쪽의 높은 푸른 언덕이 보였다. 오후 5시쯤 객차가 비어 내가 바라던 대로 혼자 남게 되었다. 나는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그곳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작은 곳으로 늪지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마치 카료에 잊힌 작은 역 중 하나를 떠올리게 했다. 나이 든 역장이 정원에서 땅을 파고 있었는데 어깨에 삽을 메고 기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더니 소포를 들고 다시 감자밭으로 돌아갔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내 표를 받았고 나는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하얀 길 위로 나왔다. 그날은 마치 잘 다듬어진 자수정 보석처럼 모든 언덕이 선명하게 보이는 멋진 봄의 저녁이었다. 공기는 습지에 독특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시원했고 기분도 좋아졌다.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경찰이 찾고 있는 37살의 남자가 아니라 봄방학을 즐기러 온 소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서리가 내린 아침 고원지대에서 등반을 시작할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휘파람을 불며 길을 따라 걸었다. 내 머릿속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그저 이 축복받은 정직한 냄새가 나는 언덕을 계속 걸어가는 것뿐이었다. 걸으면 걸을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커졌다. 길가에서 개암나무 가지를 꺾고 지팡이를 만들어 들고는 큰 길을 벗어나 콸콸 흐르는 시내 계곡을 따라 오솔길로 들어섰다. 나는 추격자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고 그날 밤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식사를 한 지 한참 지났고 연신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렸다. 그때 목동의 작은 오두막이 눈에 띄었다. 햇볕에 탄 얼굴의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시골 사람들이 그렇듯 친절하고 수줍은 듯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내가 하룻밤 자고 싶다고 하자 다락방 침대를 쓰라고 했다. 그리고 곧 햄과 달걀, 스콘, 연유로 푸짐한 식사를 차려주었다. 어두워질 무렵 그녀의 남편이 산에서 돌아왔다. 그는 보통 사람의 3걸음을 한 걸음에 걸을 정도로 거구였다. 그들은 시골 사람들이 그렇듯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장사꾼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들의 생각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주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소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 남자는 내게 갤러웨이 시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혹시 몰라 머릿속에 그 이야기를 저장해 놓았다. 10시가 되자 나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다락방 침대로 가 잠들었다. 그리고 농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6시에 아침 식사를 마친 나는 대가를 지급하려 했지만 그들은 사양했고 나는 다시 남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 계획은 어제 내렸던 곳에서 한두 정거장 더 갔다가 다시 철도 노선을 따라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경찰은 내가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 항구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추측할 테니까. 그리고 여전히 나는 꽤 앞서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에게 혐의를 씌우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것이고 세인트 판크라스에서 기차를 탄 사람을 식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처럼 화창하고 맑은 봄날이었다. 나는 걱정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기분이 좋았다. 길을 따라 언덕 옆을 지나가는데 그곳은 목동들이 큰 돌무더기 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둥지를 틀고 있는 큰 도요새와 물대새들이 여기저기서 지저귀고 있었고 시냇가의 푸른 목초지에는 어린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뼛속 깊이 스며든 나른함이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나는 마치 4살짜리 아이처럼 발걸음을 내디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강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황무지 언덕에 도착했고 1.5km 떨어진 곳에서 기차 연기가 보였다. 역에 도착해보니 내 계획에 딱 어울리는 곳이었다. 주위에 언덕이 솟아올라 단선철도와 가느다란 측선, 대기실, 사무실, 역장의 사택,
그리고 구스베리와 스위트 윌리엄이 심어진 작은 정원이 있었다. 역으로 통하는 길은 기찻길 뿐이었고 800m 떨어진 곳에는 작은 호수의 물결이 회색 화강암 해변에 부딪혀 사라지며 적막감을 더했다. 나는 동쪽으로 가는 기차 연기가 지평선에서 보일 때까지 숲속 깊은 곳에서 기다렸다. 그런 다음 작은 매표소로 다가가 범프리스행 표를 샀다. 기차의 유일한 탑승자는 늙은 목동과 개 한 마리가 전부였다. 그의 옆에 놓인 쿠션에는 그날 아침 스코츠맨 신문이 놓여 있었다. 나는 뭔가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을 거로 기대하며 신문을 집어들었다. 포틀랜드 플레이스 살인사건에 대한 2개의 기사가 있었다. 내 하인 패덕이 신고했고 우유 배달부가 체포되었다. 불쌍한 녀석. 고작 1파운드로 인생이 꼬였지만 내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를 조사하는데 하루는 꼬박 걸릴 테니까. 그 다음 기사는 속보란에 실렸다. 우유 배달부는 풀려났고 경찰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진범이 북쪽 노선 중 하나를 이용해 런던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였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로서 나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는데 경찰이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미끼인 듯 했다. 신문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고 국제정세나 카롤리데스 등 스커더가 관심을 가졌던 내용은 없었다. 신문을 내려놓고 보니 어제 내렸던 역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감자 캐는 역장이 서쪽으로 가는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고 그 기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려 그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런던 경찰청에서 명령받고 나를 쫓아온 지역 경찰이라고 추측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도록 고개를 깊게 숙이고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수첩을 들고 메모하고 있었고 늙은 감자 캐는 역장은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내게 표를 건네주었던 아이는 열심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얀 길이 사라지는 황야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 흔적을 쫓아가기를 바랐다. 우리가 그 역을 떠날 때 내 옆에 목동이 깨어났다. 그는 멍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개를 걷어차며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분명히 그는 잔뜩 취해 있었다. 술을 끊으려고 하면 이 꼴이 된다니까.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금주자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래요. 나는 금주자요. 그가 삐딱하게 말했다. 지난 성탄절에 서약했고 이후로 위스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어. 새해 첫날에도 유혹이 있었지만 참았지. 그는 발을 좌석 위로 올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쿠션에 파묻었다. 그런데 금주의 대가로 내가 얻은 건 지옥불보다 더한 두통과 흐릿해서 제대로 베는 게 없는 눈이지. 왜 그런 거죠? 내가 물었다. 브랜디를 마셨지. 금주하고 있으니 위스키는 멀리 했지만 종일 이 브랜드를 조금씩 마셨는데 아마도 이 주일은 이 모양 이 꼴일 거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다시 잠들어 버렸다. 내 계획은 기차가 지나가는 역에서 내리는 것이었지만 갑자기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기차가 맥주처럼 짙고 어두운 강 위에 멈춰선 것이다. 나는 밖을 내다보았는데 모든 객차 창문이 닫혀 있었고 보이는 풍경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선로 가장자리에 있는 개암나무 숲을 속으로 재빨리 몸을 던졌다. 그 악마 같은 개만 아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내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줄 알고 짖기 시작했고 내 바지를 물려고 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술 취한 목동은 내가 뛰어내려 목숨이라도 끊는 줄 알고 객차문에서 소리쳤다. 나는 숲을 속으로 기어들어가
개울가에 도착했고 숲풀 사이를 헤치며 100m 정도 이동했다. 그런 다음 뒤를 돌아보니 경비원과 몇몇 승객이 열린 객차문 주위에 모여 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팔수와 브라드밴드를 데리고 떠났더라도 이보다 더 공개적으로 떠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술 취한 목동이 주의를 돌렸다. 목동의 허리에 개를 묶은 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개가 뛰쳐나오는 바람에 목동과 개가 선로 밖으로 머리부터 떨어져 둑을 따라 강가 쪽으로 굴러갔다. 구조 과정에서 개가 누구를 물었는지 심하게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나를 잊었고 내가 다시 400m 정도 기어간 후 돌아봤을 때 기차는 출발해 절벽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짙은 강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언덕 위 넓은 평야에 도착했다. 사람의 흔적이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직 강물의 철썩이는 소리와 끝없이 지저귀는 도요새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처음으로 사냥꾼이 나를 쫓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경찰이 아니라 스커더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 말이다. 그들은 영국 경찰은 할 수 없는 집요함과 예리함으로 나를 쫓을 것이며 일단 그들의 소나기에 걸리면 나는 자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기차 선로와 강가의 젖은 돌만이 햇볕에 반짝이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평화로워 보이는 곳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늪의 도랑 속에 몸을 감추고 땀이 눈을 가릴 때까지 달렸다. 산의 가장자리에 도착해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지만 그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에서 철로와 남쪽의 들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매처럼 예리한 내 시야에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능선 너머 동쪽을 바라보니 전나무가 무성한 얕은 푸른 계곡과 희미한 먼지들이 있는 걸 보니 큰 도로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푸른 5월의 하늘을 바라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남쪽 낮은 곳에서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가 보였다. 그 비행기가 경찰 소속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두 시간 동안 숲풀 속에 숨어 비행기를 지켜보았다. 비행기는 언덕 꼭대기를 따라 낮게 날다가 내가 왔던 계곡 위로 좁은 원을 그리며 돌아왔다. 그러더니 마음을 바꾼 듯 높은 고도로 올라와 남쪽으로 날아갔다. 비행기까지 동원해 나를 쫓고 있다니. 은신처로 선택한 시골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다. 만약 적들이 하늘에 있다면 이 숲속도 안전하지 않다. 다른 은신처를 찾아야 한다. 나는 능선 너머 푸른 지역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숲에 둘러싸인 돌로 지은 집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녁 6시쯤 나는 황무지를 빠져나와 좁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얀 길 위로 나왔다. 그 길을 따라가 보니 들판이 구부러진 길로 바뀌었고 계곡은 고원으로 변했으며 어느새 석양이 내려앉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외딴 집이 나타났다. 길을 따라 다리를 건너자 난간에 기대어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안경을 낀 그는 긴 도자기 파이프를 피우며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왼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 있었는데 표시된 페이지를 천천히 읽고 있었다. 마치 그리폰이 황야를 가로질러 날개 달린 발걸음으로 언덕과 황야의 계곡을 넘어 아리마스 피아인을 쫓듯이. 내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깜짝 놀라 돌아섰고 나는 햇볕에 탄 소년의 얼굴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진지하게 인사했다. 여행하기 좋은 밤이네요. 집에서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겼다. 여기는 여관인가요? 내가 물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주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손님이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밤 머무르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다리 난간에 몸을 올리고 파이프에 담배를 채웠다. 나는 그가 아군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여관 주인 치고는 젊으시네요.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 사업을 물려주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젊은 사람에게는 지루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직업도 아니고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요? 저는 책을 쓰고 싶어요. 그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럼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여관주일은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열정적으로 반박했다. 아마도 옛날에 순례자나 음유시인, 산적, 우편마차가 다녔을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통통한 여자들이 점심 먹으러 오는 차들과 봄에는 한두 명의 낚시꾼, 그리고 8월에는 사냥꾼들 뿐이에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야깃거리는 많지 않아요. 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키플링이나 콘드레 같은 글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일 중 가장 큰 성과는 챔버스 저널에 시 몇 편 실은 게 전부예요. 나는 황금빛 석양 속에 서 있는 여관을 바라보았다. 세상 구경을 좀 해본 나로서는 이런 조용하고 외딴 장소를 탓하지 않을 겁니다. 모험은 열대지방에서만 일어나고 빨간 셔츠를 입은 신사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모험이 다가와 있을지도 몰라요. 키플링도 그렇게 말했죠.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사랑은 9시 15분 기차를 타고 온다고요. 그럼 당신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한 달 정도면 당신은 그 이야기로 소설을 쓸 수 있을 거예요. 5월의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다리 위에 앉아 나는 그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제로 겪은 일이지만 일부분은 허세를 좀 부렸다. 나는 킴벌리에서 온 거물급 광산업자인데 불법 다이아몬드 거래로 문제를 겪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은 바다 건너 나를 추적하다가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으며 지금도 나를 죽이기 위해 쫓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말하기 민망하지만 나는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나는 칼라하리 사막을 가로질러 독일령 아프리카로 도망치던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뜨겁고 메마른 땅의 낮과 깊고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덮인 파란 벨벳 같은 멋진 밤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목숨이 위험했던 일이며 포틀랜드 플레이스 살인 사건은 좀 더 끔찍한 사건으로 만들었다. 모험을 찾고 있다고요? 내가 외쳤다. 자, 모험은 여기 있습니다. 악당들은 나를 쫓고 있고 경찰은 그들을 쫓고 있어요. 이 모험은 내가 이겨야 하는 게임이죠. 오, 세상에. 그가 숨을 가쁘게 들이쉬며 속삭였다. 이건 라이더 해거드나 코난 도일의 소설에 나올 듯한 이야기 같아요. 내 얘기를 믿는군요. 내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물론이죠.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평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믿어요. 믿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평범함이죠. 그는 아주 젊었지만 나와 잘 통했다. 지금은 그들이 나를 쫓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며칠 동안은 조용히 지내야 하죠. 여관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는 내 팔꿈치를 잡고 집 쪽으로 이끌었다. 여기라면 안전하고 아늑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소문낼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모험 얘기를 더 해주실 거죠?
여관 현관에 들어서자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어스름한 서쪽 하늘의 모습을 드러낸 건 적들의 비행기였다. 그는 집 뒤쪽에 있는 방을 내주었는데 그 방은 멋진 고원지대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곳에는 그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값싼 책들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는데 병 안으로 침실에만 머무는 것으로 추측했다. 마르기트라는 이름의 나이든 여자가 내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여관 주인은 항상 내 주변에 머물렀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일을 만들어냈다. 그는 모터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다음 날 아침 일간신문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신문은 보통 늦은 오후 우편으로 도착하지만 마을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알려달라고 했으며 특히 자동차와 비행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다. 그를 보낸 후에야 본격적으로 스커더의 수첩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오가 돼서야 스코츠만 신문을 가지고 돌아왔다. 신문에는 우유 배달원에 대한 추가 증언과 살인자가 북쪽으로 갔다는 어제의 진술이 반복되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카롤리데스와 발칸반도 상황에 대한 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한 긴 기사가 실렸는데 영국 방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나는 암호를 찾는 데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오후에 여관 주인을 내보냈다. 말했듯이 수첩의 메모는 숫자 암호였고 복잡한 실험 과정을 거쳐 무효 문자와 구두점을 어느 정도 알아냈다. 문제는 키워드였는데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수백만 개의 단어를 생각하니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3시쯤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 줄리아 체첸이라는 이름이 내 기억 속에 번쩍 떠오른 것이다. 스커더는 그것이 카롤리데스 사건의 열쇠라고 말했었고 나는 그 이름을 암호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성공이다. 줄리아의 5글자가 모음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A는 알파벳 10번째 글자인 J였고 따라서 암호에서는 X자로 표시되었다. 알파벳 E는 U는 XXI 등이었다. 체첸이라는 주요 자음 숫자를 가리켰다. 나는 암호 체계를 종이에 휘갈겨 쓰고 스커더의 수첩을 읽기 시작했다. 30분 만에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수첩을 읽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커다란 지붕 없는 차 한 대가 언덕길을 따라 여관 쪽으로 올라오는 게 보였다. 차가 문 앞에 멈추자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그들은 트렌치코트에 트위드 모자를 쓰고 있었다. 10분 후 여관 주인이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는데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아래층에 당신을 찾는 2 사람이 와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그들은 식당에서 위스키와 소다를 마시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에 관해 물었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기 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아주 정확히 묘사하던데요. 부츠와 셔츠까지요.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어젯밤 여기에 있었고 오늘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중 한 명이 욕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한 명은 짙은 눈과 숱이 많은 눈썹에 마른 체형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줄곧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말할 때 혀 짧은 소리를 냈다고 했다. 둘 다 외국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종이에 독일어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다. 마치 편지의 일부인 것처럼. 블랙스톤. 스커더가 이것을 알아냈지만 그는 2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특히 카롤리데스의 의중을 알 수 없어서 지금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만약 티씨가 조언을 준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이 편지를 사적인 편지 한 장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내려가서 이걸 내 침실에서 발견했다고 말하고 나를 만나게 되면 돌려달라고 해요. 3분 후 나는 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커튼 뒤에서 몰래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사람은 말랐고 다른 한 사람은 멋지게 차려입었다. 그게 내가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관 주인이 매우 흥분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당신의 편지가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가 기쁜 듯이 말했다. 검은 피부의 남자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더니 욕을 퍼부었어요. 뚱뚱한 사람은 휘파람을 불며 못생긴 표정을 짓던데요. 그러고는 음료값으로 1파운드를 지급하고 잔돈은 받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내가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뉴타운 스튜어트로 가서 경찰서장을 찾아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들이 런던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해요. 이유는 아무렇게나 지어내도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그들은 날 쫓아 65km를 달릴 테니 오늘 밤은 아니고 내일 아침에 올 테니까요. 그러니 경찰에게 내일 아침 일찍 여기로 오라고 해요. 그는 순종적인 아이처럼 출발했고 나는 스커더의 암호를 해독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린 함께 저녁을 먹었고 예의상 나는 그가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에게 사자 사냥과 마타벨레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비하면 얼마나 평범한 일인지 생각했다.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앉아서 스커더의 암호를 마무리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8시쯤 나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경사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여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차를 마구간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20분 후 나는 창문에 서서 반대 방향에서 고원을 가로질러 오는 두 번째 차를 보았다. 그 차는 여관까지 오지 않고 200m 떨어진 숲의 그늘에 멈췄다. 그들은 차를 세우기 전에 신중하게 차를 돌려 세운 후 차에서 내렸다. 1, 2분 후 창밖에서 자갈밭을 걸어오는 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내 계획은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었다. 경찰과 위험한 추격자들을 한데 모으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주인에게 감사의 글을 몇 줄 적고 창문을 열고 조용히 구스베리 덤불로 내려갔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도랑을 건너 작은 개울 옆을 기어 내려가 나무숲 반대편 큰 길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침 햇살에 깔끔하게 빛나는 차가 있었지만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 긴 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고원지대로 조심스럽게 출발했다. 곧바로 내리막으로 이어져 여관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결에 성난 목소리가 전해지는 듯 했다. It's another day to live another fairy tale. It's another night to drink and then forget. Oh no, tomorrow won't wait around forever. Come on, regret will bed another stranger if you find we only have a day tonight. We only
book of stars, the dusky twilight in my eyes, shadows of our love